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6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쁨보다 상처를, 성공보다 후회를 더 오래 기억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당신의 고단함은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열등감이 많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등감이야말로 인간이 성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작고 약한 존재로 시작합니다. 아기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걷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나는 더 커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아이를 걷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세상을 배우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60대를 살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만큼 못해. 나는 이제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아. 나는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같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역시 열등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만약 이 열등감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결론으로 이어간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열등감입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을 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실제 사례 김 선생님의 이야기.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김 선생님은 심한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요? 김 선생님은 그 질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연을 만들고 날리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도 연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김 선생님은 손자와 함께 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하나씩 기억을 되살리며 멋진 연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의 나와 지금 손자와 연을 날리는 나는 다른 가치를 가진 것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은 사람이구나. 열등감을 넘어 보상으로.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열등감에 머물며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열등감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후자를 우리는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보상이란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회사에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열등감을 손자에게 지혜를 전하는 역할로 보상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제 예전만큼 못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 있을까?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살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연결 없이는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만약 우리가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 감각 또는 소속감이라고 부릅니다. 자막 소속감은 행복의 핵심입니다. 60대의 소속감 상실. 60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소속감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은 그만뒀고, 친구들은 흩어졌고, 때로는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속감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 박 여사님의 이야기. 박 여사님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 박 여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고 남편마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자 박 여사님은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나는 이제 누구를 돌봐야 하나? 박 여사님은 매일 혼자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신대요. 같이 한번 가볼래요? 박 여사님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딸의 권유에 복지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박 여사님은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는 봉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여사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오는 것을 누군가 기뻐하는구나. 박 여사님은 다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큰 가족을 얻었네요. 자막 소속감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회복하는 방법. 소속감은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첫째,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연결의 시작입니다. 둘째,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소속감은 내가 받을 때보다 내가 줄 때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박 여사님처럼 누군가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 김 선생님처럼 손자에게 지혜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것, 교회나 절에서 봉사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미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관계를 재정의하십시오. 혹시 지금 나는 자식들에게 버려진 것 같아 라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독립한 것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잘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공적인 양육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식들의 부모라는 역할에서 자식들의 응원자라는 역할로 이동하신 겁니다. 이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식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이 속하고 싶은 작은 공동체를 하나 찾아보세요. 동호회든 봉사단체든 종교 모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물리적으로 혼자 계실지라도, 비록 지금 가족이 멀리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이 사회의, 이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누군가와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속감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열등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을 어떻게 보상하느냐입니다. 둘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소속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0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상처가 된 일도 많았습니다. 그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거는 정말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때문에 현재를 설명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사람을 믿지 못해. 나는 젊었을 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도전하기 두려워.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가 정말 현재를 결정할까요? 과거의 경험이 정말 우리를 영원히 묶어둘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원인론 vs 목적론. 흔히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원인론이라고 부릅니다. A가 일어났기 때문에 B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론입니다. 나는 B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를 이용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다. 원인론적으로 보면 가난한 어린 시절원인이 현재의 부끄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적론적으로 보면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다 목적. 그래서 어린 시절의 가난을 변명으로 사용한다 수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변명으로 사용할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이 하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변명으로 사용할까요? 그것은 사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과거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편안합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때로는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사례 최 선생님의 이야기. 최 선생님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큰 빚을 지고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최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다시는 도전할 수 없어. 그렇게 2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되던 해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다시 도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걸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최 선생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사실 다시 실패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도전하지 않는 변명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 깨달음 이후
최 선생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영원히 묶어둘 이유는 없다. 나는 지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 비록 작은 텃밭이지만 이것은 내가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다. 목적론적 삶을 사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목적론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정직해지십시오. 나는 정말 과거 때문에 못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 두려워서 과거를 변명으로 쓰는 걸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함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이 경험이 나를 망쳤다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라고 물으십시오. 최 선생님의 실패는 최 선생님을 망친 것이 아니라 최 선생님에게 신중함과 겸손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처럼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박 여사님처럼 누군가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과거를 핑계로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해보세요.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지만 과거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후회되는 일도, 자랑스러운 일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하나의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큰 것을 떠올립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용기, 불타는 집에 뛰어드는 소방관의 용기,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훨씬 더 작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용기란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60대의 용기, 6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용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60년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경험을 쌓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두려움도 쌓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이제 늦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는 용기를 내지 못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이 할머니의 이야기. 이 할머니는 평생을 글을 모르고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가지 못했고 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고 그렇게 75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손녀의 편지조차 읽을 수 없구나.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배우자. 이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75세에 시작한 공부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한글을 75세의 나이에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한 글자 한 글자 배우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77세가 되었을 때 이 할머니는 드디어 손녀의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직접 답장을 쓰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에게 할머니는 이제 내 편지를 읽을 수 있단다. 할머니는 늦었지만 배울 수 있었어. 너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작은 변화의 힘.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이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복지관에 가서 한 글자씩 배웠을 뿐입니다. 그 작은 시도가 2년 후에는 편지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해.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해. 하지만 변화는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3가지 연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연습, 작게 시작하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야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웃에게 인사할 거야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할머니도 처음엔 자음 하나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것을 찾아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연습,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우리는 종종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시작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완벽은 시작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할머니도 처음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가 계속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습 누군가와 함께하기. 용기를 내는 것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 할머니도 복지관 선생님과 함께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동네 이웃이든 누군가와 함께 하십시오. 나 오늘 산책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나 새로운 취미 시작하려는데 같이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나 오늘 이거 해볼 거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입니다. 용기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작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랬듯이, 최 선생님이 그랬듯이, 박 여사님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시작한다는 그 작은 결심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열등감에 대해, 소속감에 대해, 과거에 대해, 용기에 대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고통도, 상실도, 실패도.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용기이고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실천 1.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작은 말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실천 2.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연결하기. 매일 한 번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도를 하십시오. 이웃에게 인사하기, 자식에게 안부 전화하기, 친구에게 문자 보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연결이 여러분의 소속감을 키워줄 것입니다. 실천 3.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것 시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작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용기를 키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 때로는 고단합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충분히 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단함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상처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깊이 있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지혜와 따뜻함을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평온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